자, 먼저 가족 간에 악연이 있다면 업장을 줄이는 중요한 기회. 이 단어는 먼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가족의 인연이나 그 남들의 인연이나 결국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이제 어떤 편향되게 가족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게 남들한테 피해가 되고 그 남들이 결국은 후생해서 다시 가족으로 태어나서 그 정말 쉽사리 버릴 수 없는 인연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갈등, 새로운 갈등 이제 이겨야 할 그걸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려면은 그렇지 않기 위해서 혈연이 없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해줘야 하고 잘해주는 게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 그 혈연이 없는 남들 중에 하나인 배우자한테는 잘해주면서 그냥 일반 남들한테는 그럼 잘해주지 않는 거 그건 모순이죠. 그러니까 그 다 잘해주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혈연을 떠나서 이제 그렇게 해야 후생에 들어와서도 계속 이제 원만한 사람들이 가족으로 태어나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미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뭐 그냥 지금 현대 바로 이 상태가 만약에 가족 간에 서로가 이제 문제가 있나 갈등이 많다면 그 자체가 바로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걸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것은 이미 그런 상태이죠, 이제. 자, 그럼 이미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죠. 가족 간에 악연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전에 남으로 태어났을 때 섭섭하게 해준 사람이 가족으로 태어났어, 영원히. 그랬다면은 오히려 업장을 줄 중요한 기회다. 그런 이제 중요한 기회다. 그런 이제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족은 쉽사리 어떻게 멀어질 수 없는 인연이잖아요. 좋든 싫든 정말 상당 기간은 항상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이렇게 그걸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무를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남감 같으면 저 사람한테 별로 호감이 안 가고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냥 쉽게 띄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인연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되니까 다음에 또 그렇고 계속 남는 거란 말이에요. 가족은 쉽사리 이제 멀어질 수 없으니까 확실히 이번엔 정말 이제 방향 전환을 시키자. 악연을 좋은 인연으로 그러니까 바꾸자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 가족 간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다. 전 사람이 왜 내 가족으로 태어났느냐? 그런 걸로 비관하지 말고 바로 현생에 있어서 그런 그 악업들을 좀 해소하라는 그런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교재 노트에는 본문에 없는 말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이노크 아든이라는 이제 영국의 유명한 소설 희곡이 있죠. 서사시죠. 하지만 이제 크게 봐서 소설이라 봐도 상관이 없죠. 이건 저는 이제 예전에 고속버스에서 요 이야기를 이제 번안이란 말이 저거죠. 그러니까 그 외국을 번역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우리 국내에서 이제 새로 재구성한 그런 거 드라마로 봤었는데 텔레비에서. 근데 그 두 친구가 있습니다. 가족의 한 마을에 두 친구가 있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서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결합을 했습니다. 근데 서로 셋이 친했는데 얘는 이제 소외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해서 살다가 이 사람이 멀리 배를 타고 멀리 갔는데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다리다가 이 사람 가족을 돌봐주다가 결국엔 이 사람이 결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요 주인공 이노카든 이 사람의 첫 아이들이 있다가 한 셋째 아이 정도 있는데 한 1, 2년 살다가 아버지가 그 멀리 배를 타고 나갔죠. 그래서 혼자 집에 있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었어요. 세 번째인가 어린아이는. 그러다가 이 사람하고 친구가 다시 결혼해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다시 아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이 남편의 아들과 이 남편의 아들, 두 번째 남편의 아들 모두가 이제 같이 살게 된 건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먼저 태백산맥에서 얘기에도 있듯이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영혼적인 세계관을 이제 소설이나 그런 데서 많이 이제 그대로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이것을 이 내면 속에 수면 속에 넣으면서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작자가 뭐 의식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의식적으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설 창작이라는 것이 대부분 사실 표면의식, 우리가 그냥 이상의 사람들이 한다기보단 영감에 의해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영감이란 말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엔 이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자 이것보다 그 초자 슈퍼에고 그 영혼 세계에 있는 자기의 진정한 자 여기에 있는 감각에 의해서 창작되는 거죠. 영감이라는 건 그러니까 무의식 초자가 만들어주는 자입니다. 소아가 아니라 대아 큰 자기가 이제 이것을 영감 그러니까 창작욕을 그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그 의식적인 자 그 소아가 그 만들려고 해서 쉽사리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작가가 표면 지식으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얘기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다가 죽고 다시 죽었던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과 인연이 깊은 영혼이니까 이 사람들이 자식으로 태어났죠. 그러면서 이렇게 태어나려다가 이 두 번째 남편 이 사람이 새로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 혼인 생활을 시작하니까 이 사람의 아이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겠다 하고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영혼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필 세 번째 막내 아이가 죽었냐? 먼저 남편의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새 남편의 아들로 필립 이 사람이 필립이죠. 새 아빠가. 가족 간에 악연이 있다면 업장을 줄이는 중요한 기회. 이건 이제 누차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이제 했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참 진지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성경에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가 왔다 간 뒤로는 가족끼리 싸움이 더해지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냥 가족보다도 신앙을 중요시하는 그런 얘기로만 하고 있죠. 그런데 또 많은 아니지만 제 한 3, 40년 전 제가 젊을 때도 우주인과 예수라는 책이 좀 유행했는데요. 그냥 예수님은 우주인이고 이 사람은 책을 쓴 사람은 불교 신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좀 비난하는데 기독교를 그 중에서는 또 그냥 가족도 모두 다 그냥 팽개치고 다 버리고 믿으란다. 가족 불화시킨다.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꼭 무슨 불교나 어느 쪽이 아니라도 기독교를 비난하는 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는 이거 뭐 그냥 결국은 세상에 평화가 아닌 이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그냥 가족끼리도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그냥 세상을 그렇게 어지럽게 하려는 것이 기독교냐 이렇게 좀 갸우뚱하죠. 이제 예수님은 자비를 가르치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 정통 현재까지 기독교에서는 이제 윤회나 환생을 이제 그걸 가르침의 어떤 방법론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도 본문에도 있습니다. 아마 그 본문에는 이미 지나갔을 거예요. 일부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 로마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공인하면서 전생 환생에 관한 얘기를 다 없앴다고도 하는데 그래도 다 남아 있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 갔느니라 하고, 근데 사람들이 모른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신 게 있고요. 그런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앞으로 가족끼리 많이 싸울 것이다. 그런데 먼저도 남끼리 그냥 서로 원수지면은 이렇게 나중에 가족으로 나타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가 있죠, 먼저. 근데 남끼리 싸우는 것 중에 하나는 두 땅이나 가족, 봉건제도에서 서로의 문중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싸운 원수 집안이나 원수 나라가 있대 봐요. 그럼 이 자들은 서로 뭘 가지고 싸웁니까? 서로 싸우는 이유가 재산 영토 가지고 싸우는 거죠. 결국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정신적 가치를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상하게 당파 싸움이라고 해서 그냥 어떤 학문적 이론 가지고 서로 다르면 원수같이 그러기도 하지만은 물론 이슬람 종교 전쟁도 있지만 그건 좀 하여튼 크고 특별한 예고, 하여튼 그런 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대부분의 싸움은 어떤 물질적인 가치, 권력, 재물이나 권력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건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싸워서 갑을 두 곳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둘은 서로 어떤 집안이 다르고 종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집안 싸움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이 정말 용납 안 되는 말, 어떻게 가족끼리도 원수가 싸울 수 있게 만드느냐, 그런 의미로 차라리 남이면 싸운다, 그런 뜻이
내포돼 있죠. 마치 이제 우리 6.25의 그런 동족상잔, 왜 어떻게 같은 민족이 싸우니 동족상잔은 큰 비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도 사실 어폐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 단지 그럼 민족이 달라서 나라가 달라서 싸운 건 그럼 상대적으로 정당하냐? 오히려 저는 그 여담이지만, 그러니까 6.25 같은 게 그러니까 이념이나 그 체제 때문에 싸웠다는 거는 더 이제 그 인류 사회에 고상한 거죠. 프랑스 대혁명처럼,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일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다른 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다른 집단이기 때문에 싸운 거. 이거는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집안이나 민족이나 나라가 달라서 싸운 거. 이렇게 그거는 집안자 싸움보다는 더 그럼 싸워도 되는 건 그냥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럼 이런 소위 말하는 건전한 싸움, 상대적으로 건전한 싸움, 집안 싸움보다는 그런 사람이 계속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집안으로 계속 태어나고 이 사람 계속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야죠. 그럼 계속해서 물질적인 그 집안 재산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권력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계속 이런 것을 거치면서 계속 발달하라고 있습니다. 성장하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은 계속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신적인 가치, 좀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집안이나 영토 가지고 계속 대립하고 싸우는 거, 이거는 오래 계속되면 의미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처음에 먼저도 얘기했듯이 이 원수 집안, 이쪽에서 보면 원수 집안 사람이 이쪽 집안으로 태어나고 여기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됩니다. 그거를 기독교 관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그걸 다 전지전능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수를 집안 식구로 태어나게 해주마, 그런 뜻으로 봐도 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언이잖아요. 그렇게 되리라. 전지전능하면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리라. 사람의 원수끼리 한 집안에 태어나게 해주마, 이 말입니다. 이 말씀 뜻입니다. 그러면은 한 집안에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한 집안끼리면 적어도 재산이나 권력 같은 건 뭐 많이들 공유하죠. 그러니까 세습을 하니까. 그래도 싸우게 돼요. 그런데도 원수 집안, 원수로 영혼이니까, 인연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뭘 가지고 싸우느냐? 그런 싸우는 게 물론 집안끼리 또 그냥 재산 물려받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래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여기 성경에서 주로 얘기한 거는 이제 신앙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싸운다는 거죠. 이제 가족끼리 신앙이 달라서, 그러니까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이 달라서 싸우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 믿음 때문에, 종교 믿음, 기독교. 근데 오히려 그런 어차피 원수로 된 영혼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과거의 업을 해소하려면 더 싸워야 되는 그 영혼끼리 그 재산과 물질 권력을 가지고 싸울 바에야 그것보다는 차라리 같은 집안으로 태어나서 그 재산 그거는 같이 이제 살아갈 동안은 같이 있죠. 공유하잖아요. 같이 잘 돼.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새로운 종교 말씀 그런 걸 가지고 다른 가족한테 얘기하면서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서 세상의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더 깊이 깨닫고 서로 싸우면서 이해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싸움이, 이 집안 싸움이 결국은 원래의 그 바깥 싸움보다는 더 나은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족끼리도 서로 싸우게 해주마 이 말은, 그러니까 그냥 남남끼리 서로 그냥 악순환만 계속되는 그런 싸움을 계속하지 말고 가족으로 태어나게 해서
특히 그 싸움의 원인을 그 신앙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걸로 해가지고 더 이제 그 본질적인 것을 더 생각하게 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 본 심령학으로 본 생활철학 이 해석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이제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재밌는 겁니다. 사람이 원수가 자기 식구랴. 중국 드라마 청궁풍운의 이야기. 청궁풍운. 네, 국내에서 대청풍운. 우리 청궁풍운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국내에서는 청나라 그냥 대청제국이니까요. 대청풍운으로 제목을 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좀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썼는지가 원래 궁이 맞는 건데 제가 중국 사람한테 들어서 알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글자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청관 풍운 그렇게 이제 착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또 한자는 또 맞게 썼네요. 청관 풍운이란 말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청궁풍운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제 드라마는 이제 물론 허구가 많이 들어있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이야기가 워낙 체계가 있고 특히 여기서 예를 들기에 좋습니다. 윤회의 원리를 말하진 않지만 당연히 사실적인 그런 드라마니까 역사적인 그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만든 거니까 가족 간의 전형적인 업보 해소 스토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처음 이제 만주에서 일어났죠. 만주에서 일어났다가 어느 정도 번영을 하다가 이제 북경을 점령해 가지고 중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죠. 그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청황제 황태극이 죽고 이 황태극 중국 발음으로 하면 황타이지. 그런데 황태극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2대인가 3대쯤 되죠. 그러니까 저 누르하찌는 유명하죠. 태조. 그 사람은 아니고 그 병자호란 때 조선을 점령해 가지고 그 인조 임금한테 굴욕을 준 청황제가 바로 황태극이죠. 그러니까 황태극이 이 사람 시기에 청나라가 강성해서 이 사람이 거의 중국을 칠까, 이 사람 때가 강성해가지고 명나라는 또 게다가 부패하고 말기에 그냥 좀 비실비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나라가 많이 괴롭히고 있었죠. 그래서 통일을 시킬까 말까 막 그렇게 황태극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 술을 좋아하고 좀 건강이 좀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드라마 보면은 무슨 뇌졸중 비슷한 병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황태극은 여기 말하는 도르군 형제 관계입니다. 그런데 각 한 배의 형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도르고는 한 배의 세 형제 중에 가운데고,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 사람의 여러 왕비들 중에서 막내 왕비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세조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아들 중에서 왕의 아우이지만은 일찍부터 권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그러니까 문종의 아우 세조가 곧바로 권력을 얻었죠. 그것은 이제 영락제요. 명나라가 영락제가 자기 조카가 왕이 계승자였는데 그걸 뺏었듯이 자기도 그러니까 중국이 그랬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있냐 해가지고 세조도 역시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력자고 충분히 될 수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황태극의 총애하는 막내 비, 이 사람하고 이 도울곤 사람하고 또 서로 연인 관계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좀 자유연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황태극이 죽은 다음에 충분히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인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거 왕위를 뺏지 않고 섭정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사실 점령한 사람도 이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이제 이 아들이 결국은 이제 조카가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그 황제 이름은 순치제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이거예요. 태어날 때도 이 돌고는 사람을 이 어머니 왕비를 하고 친하니까 축하하려고 와서 껴안으려고 하니까, 아이를 안으려고 하니까 금방 울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라면서 이렇게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가 되려면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황위를 이렇게 물려받게 놔두되, 다만 이제 좀 자기를 좀 존중하고 잘 해주길 바라죠, 이제.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주려고 해도 잘 안 해주면, 이 사람이 잘 안 해주면 당연히 그 세조 영락제도 그랬는데 그러고도 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해주나를 좀 보긴 봐야 되니까 긴장관계가 있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정말로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뜻을 잘 따르냐, 그러면 진짜 황제를 무난히 되게 해주지만, 만약에 정말 싸가지 없고 그렇다면은 자기가 원래 하고 싶지 않지만, 하려고는 안 했지만 진짜 뺏으려면 뺏을 힘도 있었죠. 근데 이 사람도 또 자기 힘을 알고 좀 그러질 않고, 이 사람이 무마를 하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뭔가 좀 스스로도 견제를 하고, 그러니까 좀 자기한테 굉장한 혜택을 줄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주는 거 없이 싫은, 어릴 때도 안으려고 하니까 울고, 여기서도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자다가 자꾸 이 사람이 자기를 목을 조르는 꿈. 물론 이제 현실적인 그거는 설명을 하면은 항상 이제 물론 이 힘의 열쇠나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찬탈을 할까 그런 두려움을, 공포를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해를 줄 수 있다, 그런 믿지를 못했거든요, 이쪽 사람은. 그러니까 하지만 그 목을 조르는 꿈 같은 것은 결국 보면 뭐냐면은 그런 전생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이 사람이 전생이 이 사람이 전생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원수가 나는 겁니다. 전생에. 근데 이제 거기서는 나오지 않죠. 근데 결말에는 그런데 이런 많은 갈등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뭐 자신이 힘들어 일군 나라를 이제 이게 조카한테 주고 그러면서 또 일찍 죽죠. 그러면서 죽기 전에는 또 이 사람도 아주 황부라는 존칭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삼촌이 아닌 아버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완전히 이게 그렇게 영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에 순치죄를 살해한 원수가 도르곤이지만 그러니까 죄를 갚고 현생에서 도르곤은 통일의 대업의 성과를 조카에게 바치며 죄를 갚았고 조카는 의심을 품음으로써 화해와 용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숙부가 앉자마자 울음을 터뜨린 건 과거에 목졸라 주인 걸 알기 때문에 특히 태어났을 때 얼마나 전생이 기억이 생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도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 다 이제 일단 해결하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이제 함께 살기로 된 부부 사이에서도 이제 가정 폭력 등 상대방에 해를 끼치고 싶은 충동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죠. 그것은 전생에 해를 당한 것에 대한 복수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당연히 그러면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자비로 누그러뜨리고 대신 사랑으로 배우자를 대하면 그러한 매일매일이 자신이 영적으로 덕을 쌓는 보람 있는 하루가 되므로 긍지와 뿌듯함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미사여구만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대방을 어떻게 해를 끼칠 그런 이제 가정 폭력이나 그런 식으로 그 충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자기가 사랑으로 무마했다는 건 벌써 이제 똑같이 업을 갖다가 똑같이 이렇게 되풀이주는 이제 그런 차원을 졸업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자기는 성장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뿌듯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 조금 이제 좀 다른 좀 주제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사회적인 주제. 근데 하도 그러니까 얘기가 많은 거라서 그러니까 여기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제를 하지 말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물론 자기가 이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그 폄하하면 과시욕으로 그런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즉각 반박을 받죠. 야, 그럼 살인 피해자들에 대한 그 인권은 생각하느냐? 근데 이제 폐지하자는 사람은 기왕 그런 거 어떻게 하냐 그런 식이죠. 근데 사실이 그러니까 그 영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렇게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를 곧바로 사형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냥 어떤 지상에서의 그 반성의 기간 없이 이렇게 그 피해자와 같이 이제 지상에서 떠나버리니까 지상의 나라 속세의 어떤 의무에서는 그게 맞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지상에 태어나는 것이 사람이 지상에 태어나는 것이 영적 성장이니까 아무리 최악의 그런 사람이라도 그 영적 성장을 할 기회를 주자. 기회를 줘가지고 그 하늘나라에 더
더 발전된 영으로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되돌려 보내자.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3, 40년 동안 윤리 교육을 해가지고 이 사람 죄악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 갱생해서 새 생명 찾아서 올려보내자.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럼 사람을 죽여도 자기는 그러면 갱생해서 인격 쇄신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태어나서 잘 살고 그러면은 하나님 뜻에 맞는다? 좀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을 어떤 넓은 그 범위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도 뭔가 좀 이유가 있고 뭐가 그렇기 때문에 그랬겠지 하고 그런 식으로 다 해석하면 다 저 사람은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전생에 그런 이유가 있어서 현생에 그랬겠지. 하지만 이 법은 어디까지나 현생의 범위 내에서 해야 마땅하죠. 이것은 절대로 이제 그 3차원 세계의 이외의 것을 여기다 개입하면은 법이란 것의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법의 집행이란 것이 응징, 그러니까 사형제 폐지한 사람은 우리가 응징을 하지 말자. 그런 뜻으로, 그건 물론 고차원적인 옳은 말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이제 응징의 법이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되죠, 오히려. 그래서 아무리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갱생을 하고 뉘우치고 참여시켜서 더 좋은 영역으로 만들어서 해줬다. 그래서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런 사례들을 보고 사람 죽여도 나는 안 죽는구나. 어떤 승질 그냥 하려도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그 범죄에 대한 응징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가 그 사형제가 없어진 다음에 살인이 더 많아졌죠. 이제 국민이 어떻게 되냐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먼저 군자국 말씀도 드렸지만은 국민 수준, 국민이 일반에게 정말 업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은 사람을 해하면은 당연히 자기는 그 업을 또 받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고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죄에 대한 그 똑같은 응징 그런 것이 오히려 덜 필요할 수 있죠. 그 이전부터 사람은 죄를 억제하니까.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아직도 그냥 유물론이라든지 그런 이제 비정신적 무력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상황에서 마치 고상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구제만을 생각한다. 가해자의 그렇게 생각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적어도 이 3차원 세계에서 볼 때 피해자들이 뭐 어떤 업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3차원 세계에서 볼 때 애꿎은 피해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 처벌이 없으면은. 그래서 살인을 기획한 영혼들을 감당할 것인가 이런 다소 좀 이제 약간 좀 생뚱한 좀 말이 있죠. 근데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원정살인. 요 글을 쓸 때도 있었는데 이 교재 최근에도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중국 교포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 와서 물론 한국인을 살해한 적도 있지만은 중국인끼리도 살해한 사건이 있고 인구 비례로 치면 어찌 보면 상당히 비율이 큽니다. 이제 그냥 배타적인 사람은 중국 사람이 뭐 저지른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죠. 중국 전체 땅에서 그렇다면 그 비율로 사건이 난다면 이루 말할 수도 없게요. 그런데 한국에 온 사람들이 유독 좀 그런 일이 많은 겁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사형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내 마음은 사형을 받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에서는 사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비약해서 그냥 그러면은 어떤 살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동료나 친구를 우리 한국에 좀 가자 해가지고 한국에 간 다음에 한국 내에서 이제 살인을 저질러요. 그러면 이제 이 범죄자도 한국 감방이 중국의 최하층 인민 사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냥 감방에서 살아도 뭐 별 차이 없겠다. 좀 어폐가 있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그 가혹한 처벌, 엄한 처벌보다는 나으니까 그런 게 한국에 와서 그랬다. 그런 식으로 다소 이제 드라마틱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걱정되는 건 영적인 거에서 생각되는 거는 한국이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범죄자의 어떤 그 배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반성하고 갱생할 기회를 준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그렇게 하면은 천상에서 태어나서 어느 날 태어날까 볼 때 먼저 이제 좋은 의미에서 이제 스포츠 스타나 어떤 사람들의 태어나는 걸 또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30대 1이죠. 중국과 한국의 비율이 바로 옆에. 그런데 보면은 이제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중국에서 뭐 30배로 유명한 사람이 한국보다 많지는 않죠. 이게 뭐냐면 한국이 활동하기에 좋기 때문에 한국으로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그러니까 그 영혼이 태어나면 아주 무작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죽여서 뭔가 좀 인생의 의미를 그러니까 업보를 해소해야 할 영혼이 있는데 태어나려고 하는데 동양에서 태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나 한국 어디서 태어날까 하다가 중국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 시켜서 어떤 갱생 수업을 할 기회를 없애는데 한국에는 사람을 죽여도 갱생할 기회를 많이 주더라. 그럼 한국에서 태어나자. 그럽니다. 그럼 요 31명 중에서 그러니까 30대 1의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치면은 오히려 한국으로 일부러 선택하죠. 그런 인생 계획을 가진 영혼들이 그러면 앞으로 정말 그냥 살인을 기획한 영혼들이 한국으로 엄청나게 태어나는 거. 그 일은 좋은 일일 수도 있죠. 한국이 그러니까 영혼들을 더 갱생시키는 그런 영혼들. 근데 중국의 그 수많은 영혼들까지 떠맡을 건가 한국이 그런 좀 이제 좀 재밌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엄벌 폐지는 이런 그러니까 그 지상에서 모든 이제 영혼을 다 치유하고 다시 영혼계로 올려본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그 이전에 국민들이 이런 이제 그 인간의 윤회 업보와 그런 그 하늘의 응징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도 이제 공산주의라든지 군자국이라든지 그런 것이 국민 교육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처럼 이런 것도 다 국민 교육이 우선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전통이 오래되고 이제 그러니까 생활이 이미 이제 복지 생활이 되어 있는 노르웨이 같은데 그 연쇄살인범을 징역 20년에 불과하게 했단 말이에요. 감옥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 사건이 막 어쩌다 물론 났지만은 자꾸 나지는 않죠. 그만큼 거기는 이미 국민이 상당히 이제 어떤 그 정신 문화가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그런 이제 죄에 대한 그 흉악죄에 대한 이제 처벌이 그렇게 가혹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적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신적인 선진국 되는 게 우선이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먼저 그냥 그 어떤 처벌만 가볍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진보 흉내 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국가가 어지럽고 이렇게 범죄가 많아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올바른 이제 진리와 그 철학 그것을 제대로 그러니까 보편화적으로 교육시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노트에는 이 책에보다는 훨씬 후에 나온 얘기인데 꽃다발 가져오다 일가족 살인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애인한테 꽃다발 사랑한다는 의미로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멸시 모욕을 당하자 그 집 가족들을 다 죽이고 이런 것이 어떤 뭐 충동적으로 이렇게 그러는 사건인데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그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그 자기는 죽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떤 잠재 심리나 그런 쪽에서 이제 이런 충동적인 사건 그런 것을 오히려 더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초자 그 잠재 심리에서 이런 범죄를 더 해도 되게 하도록 그렇게 이 사람이 충동적으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소와 자기의 의식적인 자아가 하지는 않았다고 별명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잠재의식 대학은 이 행위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살인을 하고 한번 새로 도 닦아보자.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본문에 또 그런 말이 있죠. 이제 뭐 정치범과 단순 강간범의 사형.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 여러 가지 민족신문 조용수 사장인가? 네,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사상범으로 몰아서 그런 사형을 한 적이 몇 번 있었고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뭐 어떻게 이념 섞고 뭐 이념 투쟁 그런 게 이제 절실하고 혹은 나라가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자기 나라를 배신한 거라도 사람을 직접 죽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을 죽이는 것 그런 거 자체는 결국은 살인 그 법 집행자가 살인 업보를 얻는 거죠.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을. 근데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제 그 사상범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민주화될 때는 이제 김영삼 정권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 가정 파괴범을 없앤다는 명목하에 단순 강간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앞에서도 강간을 하고 그랬다고 해서 이제 사형을 시켰는데 사실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그 가족을 전부 죽이고 집을 불태우고 뭐 다 했고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처벌이 똑같으면은 결국 오히려 그 뒤로 오히려 그냥 살인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진보 쪽에서는 사형제 폐지의 그 이유로 범죄가 너무 크다 보면은 이렇게 오히려 자포자기로 더 범죄가 크다. 살인을 더 한다. 그렇게 진보 쪽에서는 얘기합니다. 여기도 타당한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가혹해도 자포자기로 범죄가 크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또 근데 아까 말했듯이 너무 또 가벼우니까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형이라는 건 순전히 정말로 의도적으로 그 살인자한테만 해야 업보가 맞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는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건 결국 그 판사나 그런 사람들이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책에 참 재밌는 중요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도 그 성추행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한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평생 정신적 충격을 안고 살게 하므로 실제의 물리적인 가해 이상으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모두가 인식하죠. 그러니까 그 어린 때 그냥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 자체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충격받은 거 이상으로 그렇게 정신적인 충격을 안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없애야 되니까 엄벌을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살인도 결국은 다음 생에서 피해망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이 어떤 3차원 세계에서만 생각하는 것 이상의 피해를 받게 되니까 이런 이제 사람들 공포에 잔인한 살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엄벌과 예방책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피해보는 생각보다 막대하다. 이 책 표지에도 나오는 그런 주제어가 있습니다. 지상의 인생은 영혼 진화 과정의 축소판. 자, 지상의 인생은 그러니까 영혼도 진화를 하는 것처럼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죠, 이제. 그러다가 배워가면서 인격을 쌓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가 더 덕망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서 이렇게 인생을 마칠 때 가장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되면은 이게 성공한 인생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영혼 자체의 이제 성장 그거와 마찬가지 과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뭘 모르는 데서 자꾸 배워가는 거. 여기 제 책에서는 이제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 젊을 때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상대를 하고 여자는 말할 나위도 없고 남자는 이제 써먹기 위해서 힘을 써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쓰이죠. 근데 나이 먹으면은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걸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신체적인 그것이 유리함이 없어질 때. 그러니까 지상의 연륜을 더해가면서 그동안의 영적인 성장을 취하지 않으면 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 지상에서 한 번이라도 태어날 때보다 자기가 성장을 해야 생에 의미가 있는 거지. 성장을 하지 못하면은 그 인생의 어떤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상의 삶이 영혼 성장 과정의 축소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또 그 한 인생 내에서도 또 인생의 축소판이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직장에서 새로 옮기면은 처음에 잘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어떤 직장이든 어떤 새로운 환경에 옮기면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태어나서 어릴 때 그거는 어떤 새로운 환경에 시작하는 시기라서 이렇게 잘 모르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인생 또한 영혼의 진화 과정에서의 그 단계인데 젊어서 비록 실수와 과오가 많았다 하더라도 만년에는 영적 원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공부를 잘하면은 머리가 좋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머리가 좋으면은 세포가 질이 좋아서 이렇게 기억을 잘하고 그러는 건가?
하지만 영적인 그 관점에서 볼 때 학습 능력 같은 거는 그렇게 자기의 본질적인 그 설사 학습 능력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 자기의 본래의 자기 자체가 부족하다 그렇게 보지 말고요. 그 학습 능력은 지구 문화의 경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뭐냐면 어느 한 과목 같은 것 가령 그 전생의 연구를 따져보면은 그 특별히 배우지 않았는데 어느 외국어를 아주 잘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배우지 않았는데 할 줄 아는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전생의 증거로 보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학교 때 영어 수학을 배우는데 전생에 영어권에서 살았던 사람은 당연히 영어 잘하죠. 금방 배우고 수학을 좀 공부했던 사람은 당연히 더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구 문화에서 얼마나 많이 태어나고 얼마나 그 같은 문화권을 공유했냐 이거에 의해서 학습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생에서 친숙한 그 문화를 접했기 때문에 새로운 게 지가 않고 그러니까 더 익숙하다는 거죠. 복습이 복습하면 훨씬 더 쉬워지잖아요. 전생에서 했던 걸 복습하는 사람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런 사람으로 보면 되죠. 그리고 한국에서 처세를 잘하는 사람들도 한국에서의 경력이 있을 때 처세를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있듯이 한국에서의 처세 그런 것이 능력은 있지만 한국에서 처세가 잘 안 된 사람 그런 사람은 외국의 전생은 있지만은 그 처세 같은 것은 한국 사회의 분위기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서 새로 태어났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그 지적 능력과 도덕성과의 상관관계 사람들은 대개는 그렇게 해야 생각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보죠. 학식이 있고 공부하고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우수하고 뭐 못 배우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또 못하고 그런데 그것이 영혼의 어떤 성장을 계속하고 윤회를 하면서 더 성장함에 따라서 사람의 영혼은 시야가 넓어지고 처음에 얘기했던 그 공동선의 추구가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윤회를 통한 영혼 수련이 많을수록 고차원적인 영혼일수록 이제 선에 대한 공동의 생존 그런 선에 대한 실천력이 높아지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학습 능력과 이런 지적 능력은 이미 배운 거, 이미 전생에서 겪은 거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똑같은 문화권에서 똑같이 태어나면은 그만큼 더 학습에 유리하죠. 영어 수학을 많이 공부했다가 전생에 그러다 또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영어 수학을 더 잘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냥 다른 우주에 가서 좀 영혼적인 그 수련은 좀 높았다 하더라도 그동안 다른 우주에 가서 살았다든가 혹은 티베트 오지에서 그냥 어떤 종교 수련만 하고 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지구 속세의 문화권을 좀 많이 겪지 않은 사람은 지적 능력은 또 그만큼 비례만큼 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적으로 지적인 성장을 지가 아니라 영혼적으로는 성장은 많이 이뤘다 하더라도 지상의 윤회를 통한
반복 윤회를 통한 그 문화권의 학습이 많지 않은 사람은 선한 건긴 하지만은 요거는 낮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게 비례된다면 이 y 이퀄 x지만 한 요 정도에 속하게 되죠. 근데 반면에 영혼론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경력은 높지 않지만은 경력이 하지만 영혼 단련의 어떤 충실한 단련의 경력은 높지 않지만 같은 이제 능력을 필요한 데서 많이 또 상대적으로는 환생 횟수가 많은 사람은 그 문화에서의 어떤 학습과 지적인 능력은 우수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지적 능력은 우수하죠. 하지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이 결국은 이 축이 똑같은 사람은 똑같이 착하다는 얘기죠. 착한 정도가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런데 똑같이 착해도 이 지적인 능력, 그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 이것이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은 그런 이제 자기의 그 능력 가지고 그 시야에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꾀를 많이 쓰게 되니까 결국은 상대방한테 보다 자기 이익을 많이 챙기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 선에서 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정도에도 좀 단순한 사람은 이제 어떤 음모를 꾸미고 꾀를 피우고 싶지 않으니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더 보기엔 더 선해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세상에서의 선악 구분은 이 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축으로. 이 축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은 선, 이쪽에 사람들이 선하게 보는 거, 이쪽은 악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지적 능력에 비해서 그 어떤 영웅적인 그 수련이 덜하면은 이제 악의 어떤 누명을 쓰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쓴 소설에 나옵니다. 닥터 지바고라는 얘기에서 그 지바고 주인공의 애인 여주인공 라라가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 피아티고 무슨 코바로스키라는 사람이 그 라라 그 사람을 겁탈하고 그러고 이제 좀 자기 이익을 찾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좀 안 좋은 주인공으로. 근데 그 사람의 역할은 어디에 있냐면은 다시 잡혀서 그 사람의 역할은 그러니까 똑같은 그 사람의 역할은 좀 그 사람의 역할은 이제 소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소시민이니까, 그러니까 그 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큰 사람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친구의 아내를 겁탈할 정도니까 이렇게 선의 그 어떤 기준이 높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은 역할이 작은 사람입니다. 그냥 작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능력에서 낮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샤라는 또 다른 친구가 있죠. 이 사람은 아주 순수하고 라라하고도 아주 젊을 때부터 이제 아주 그냥 혁명을 위한 세상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야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혁명에만 몰두한 나머지 어떤 마을 전체를 학살하고 그런 일까지 저질렀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요 좌표에서 보면은 이 강간한 이 사람보다 선의 어떤 속도는 더 높습니다. 하지만 혁명 대장까지 했으니까 세상의 역할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 파샤가 코바스키보다 원래는 더 선한 사람인데 그 역할에 있어서 이게 큰 역할이 주어지고 작은 역할이 주어지니까 이 좌표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좌표로 당겨지죠. 그러니까 요 좌표 내에서 악에 속하게 되고 요 좌표 내에서 이 사람은 별로 악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과 지적 능력이 클수록 똑같은 영혼 진화 정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역할과 그 능력이 클수록 악인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도 만약 그 사람이 큰 권력이 갖지 않았다면은 어떤 미술을 그리는 보통 사람보다 좀 더 능력이 뛰어난 그런 한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역할이 커지고 그럴수록 사람은 더 악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악은 절대적인 악이 아니라 요 y 이퀄 x 축에서 이쪽에 있는 악, 그게 되는 거죠. 인간 사회를 위한 실질에서의 실질적인 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또 말하면 우리가 인생 경력을 쌓고 지적 능력을 할수록 요 축을 꼭 생각해서 반드시 요 축을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영적인 성장을. 그럼 이 시간에서 생업은 영혼 단련과 성장의 수단. 뭐 그런 거 아시는 분도 많이 있죠. 일을 하면서 돈을 물론 잘 벌려고 잘 되면 좋지만은 누가 공짜로 돈을 준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찜찜하게 생각하고 그걸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생업을 통해서 자기의 전문적인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전문적인 일을 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단련을 하고 향상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소명이니까요. 근데 이것을 예를 들면 이제 좀 실명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뭐 그만큼 유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감수해야죠. 이 양반들은. 박찬호 좀 지났죠. 이제 책을 쓸 때하고 지난 얘기인데 이 박찬호 선수가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텍사스에 가가지고 아주 고액 연봉 받아가지고 당시로서도 엄청난 고액.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업의 그거하고 이제 상관이 없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 성적이 그만 못하다 보니까 자기 뜻과는 다르게 다른 팀으로 자꾸 메이저리그에서 트레이드 되죠. 몇 번 되다가 결국 안 되니까 말년에 한번 일본 야구 경험해보자 해가지고 일본으로 왔어요. 근데 일본에서도 더 수준이 덜한 리그로 왔으니까 잘 될 것 같은데 역시 이 마땅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 놀러 온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제 모욕적인 얘기도 듣고 그러다 결국은 일본보다 더 낮은 이제 한국으로까지 온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인간 인생은 자꾸 발전하는 맛으로 가는데 이렇게 많지도 않은 나이에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거. 물론 이제 운동선수는 내리막길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요거 자존심 상하는데 차라리 이제 먹고 사는 데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딱 박수 칠 때 끝내라. 끝내놓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한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인생의 중요한 과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생업, 그러니까 생업은 온달림과 향상의 수단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생업을 통해서 또 돈을 생기는 돈 때문이 있어야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계속 생업을 계속하는 그 표면적인 이유가 되지만, 이제 그 이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생업은 계속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 자존심이 상하고 안 입고 치사하고 그래서 관두고 싶어도 먹고 살래니까 계속 한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먹고 살래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존심 상하고 많이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할 때까지 한다. 거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근데 뭐 이 정도는 웬만하면 다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또 저는 야구 선수라면은 사실 돈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도리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도리다. 그런데 여기서 또 특이한 예가 있죠. 절강성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중국의 절강성, 요새는 또 뭐 원어 발음도 정확한 건 아닌데 주장 뭐 그렇게 하여튼 강소성 남쪽, 이제 상해 남쪽이죠.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옛날부터 중국이, 그러니까 남북조 시대 한 중세기 이후부터 이제 그 경제의 중심지가 남쪽이 됐죠. 그래서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가장 집약돼서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의 예가 있는데, 건물 관리인 하든가 뭐 건물 지하실 방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청소 아줌마 임시 거처 같은 데서 거의 살면서 부부가 그러면서 이제 건물 관리인도 하고 이것도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더 재산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좋은 집도 소유로 갖고 있고, 그런데 당장에 그런 이제 그 건물 지하실 거기서 와가지고 가까운 데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 지금 돈이 더 잘 벌리니까 거기 와서 사는 거죠. 근데 그러면 보통의 경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럼 돈을 잘 벌었으면은 좀 즐기며 살지, 왜 그렇게 사느냐,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비웃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얘기는 뭐냐면, 꼭 지하에 사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어쨌든 아주 그냥 놀 줄 모르고 그야말로 매일같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돈 좀 벌었으면은 좀 즐기며 살지 왜 그러냐. 근데 그 사람 대답은 뭐냐? 당신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당신들은 왜 더 벌 수 있는데 왜 더 안 버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벌 수 있는 때까지 계속 벌어야 된다. 왜냐면 그걸 우리는 이제 쉽게 보면 뭐 수전노, 그냥 이제 돈만 나는 욕심에 있는 사람 뭐 그렇게 얘기되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계속 자기가 돈을 그냥 끝없이 벌고 모아둔다 하더라도 모아두면 결국 은행에서 국가에서 알아서 그냥 어떤 산업자금으로 돌릴 것이고, 설사 유산 같은 거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 어쨌든 상속세 해가지고 국가에서 다 알아서 다 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 돈을 기부하라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열심히, 그런데 당장에는 열심히 이렇게 고생하면서 번 돈을 그냥 기부해버릴 그거 얘기하는 건 좀 가혹하죠. 기부하라고 하는 건. 하지만 계속 이렇게 이 사람을 꼭 수전론이 이렇게 흉볼 것이 아니라, 생업은 영혼 단련과 향상의 수단이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계속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서 돈 남아서 골프사우나 찾아가도 결국은 공허함을 금방 느끼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일에만 계속 몰두하는 게 계속 자기 행복, 처음에 얘기한 행복, 자기 일에
듣도 않은 그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강성 사람, 이 사람도 결국 박찬호와 같은 차원입니다. 돈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업, 생업이라기보다도 자기의 본분, 소명을 계속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얘기도 하는데, 뭐 빌 게이츠는 기부했는데 잡스는 기부 안 했다, 뭐 그렇다 가지고 또 얘기하는데, 그런 거 우리가 민감해할 거 아니고, 분배는 국가사회에서 더 숙련된 사람이 하는 거지. 기부하는 거, 기부한다면 그럼 우연히 돈을 많이 번 거하고 돈을 쓰는 법하고는 그 능력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부가는 오히려 좀 편향되게 쓸 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돈 많이 벌었으면 사회에서 많이 다른 사람들 기여하라, 그걸 강조하고 싶으면 국가가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국가는 분배해서 국가가 할 일, 개인이 할 일이 아니다. 이게 이제 어떤 재화에 대한 정의의 관점에서 여기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개인은 생업을 위해서, 개인은 자기 소명, 자기의 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누구나 그거에 몰두하고 그 최선을 다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재화가 모이든가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관리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인연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의 예에 대해서 예까지 들으면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